옛날 옛적에 계집이라면 환장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녹록지 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실은 집안의 부와 권세로 인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가는 고을마다 사고를 치며 이번엔 완주군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지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완주군에 와서도 감사는 정사를 내팽개치고 연일 굉대한 연회를 열어댔지요. 마을의 기생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연회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주민들은 연회에 쓸 술과 음식들을 바치느라 신음했답니다. 그들의 신음에도 감사는 가장 예쁜 기생을 골라 제 무릎에 앉히며 몸을 부비고 희롱하며 밤을 즐겨댈 뿐이었습니다. 허나 이 욕정 가득한 감사는 얼마 못 가 기생들과의 밤이 지루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 같은 밥을 먹으니 물리구나. 어디 색다른 것 없나? 그러는 찰나 한 고혹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급히 곁에 있던 관리에게 물었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홍연이라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몸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아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나 여러 사내들이 어떻게 해보려 했지만 여태껏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무도 정절을 깨지 못한 여인이라니요. 감사는 이 색다른 것에 벌써부터 아래가 묵직해지며 그녀의 정절을 깨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연회에 저 여인을 부르거라. 그날 밤 홍연은 감사의 부름을 받고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 어찌나 어여쁜지 싱싱한 과일 같은 기생보다 더 눈에 띄었지요. 이리 오게나. 감사는 침을 질질 흘리며 홍연을 옆에 앉혔습니다. 그러고선 치마 밑으로 손을 쑥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데 어찌나 부드럽고 말랑한지 얼른 눕히고 올라타고 싶었지요. 그런데 홍연이 움찔하며 술을 쏟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리를 빼내어 감사의 손을 피해버렸지요. 그렇게 감사는 계속 손을 가져다 대고 홍연은 계속 술을 쏟아대니 결국 홍연의 옷은 흠뻑 젖고 말았답니다. 송구스럽지만 옷이 젖어 이만 집에 가야겠습니다. 감사는 홍연이 일부러 술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욕정을 더욱 일렁이게 만들었지요. 그래, 정절이 이리 쉽게 깨지면 재미가 없지. 허나 홍연의 정절은 하늘같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감사는 홍연을 탐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홍연은 꾀를 부려 빠져나갔지요. 그럴수록 감사의 욕정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의 욕정이 자라고 또 자라 하늘까지 닿은 걸까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거센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개천물이 넘쳐 흘러 온 마을이 난리가 났지요. 감사는 이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연회도 열지 못하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감사의 집착에서 벗어난 홍연은 비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때는 홍연이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령산맥 근처 언덕을 지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지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한 초막으로 헐레벌떡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말리는데 곧이어 한 젊은 소금 장수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멈칫하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들어와서는 구석에서 젖은 옷을 벗고 말렸지요. 그렇게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데 젊은 남녀가 벗은 몸으로 좁은 초막에 있으려니 산의 경험이 없던 홍연의 마음이 일렁이지 않겠습니까? 마침 소금장수도 마음이 동했는지 입을 맞춰오는 것이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입을 맞추니 둘의 몸은 무척이나 빠르게 달아올랐고 그는 첫 경험이라는 홍연의 말에 손가락으로 한참을 헤집다가 슬며시 자신의 커다란 물건을 가져다 댔지요. 그 느낌이 얼마나 짜릿한지 홍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고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이윽고 소금 장수가 지쳐 잠든 사이 홍연은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인 전 첫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마나 걸었을까? 이름이라도 묻고 싶어 다시 초막으로 되돌아갔지만 이미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황홀했던 하룻밤을 매일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의 생각을 하는데 배도 점점 부푸는 것이었지요. 그의 애를 뵌 것이었습니다. 홍연은 주변의 비난과 여러 수모에도 기죽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또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상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널리 퍼뜨려 달라 부탁했지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 한양에 공부를 하러 떠났고 홍연은 비만 오면 그와의 하룻밤을 생각하고 초막이 있던 언덕을 지날 때면 그를 그리워하며 소금 장수에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홍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소금 장수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쳤고 벅차오르는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여보시오, 나를 기억하시오? 어찌 있겠습니까? 그날을. 그날 눈을 떠보니 당신은 사라져 있었소. 급히 뛰쳐나가 온 마을을 뒤져도 당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오. 그날부터 당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 이루지 못했고 당신을 기다리느라 이 나이 되도록 혼자였소. 헌데 우연히 만난 상인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소? 그 길로 곧장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네. 소금 장수의 말에 홍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럼요.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니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마을이 잠잠해지자 감사가 둘의 재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홍연을 눕히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떡하니 옆에 붙어 있으니 눈의 가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금 장수의 상품을 압수하고 이유 없이 체포했다가 놔주는 등 치졸한 짓으로 행패를 부렸지요. 헌데 그럼에도 소금 장수가 그저 묵묵히 견디며 여전히 홍연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다 못한 감사는 소금 장수에게 거짓된 죄목을 씌워 잡아들였지요. 저놈을 날이 저물 때까지 매질하고 옥에 가두거라. 소금 장수는 꽁꽁 묶여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볼기가 터져 옷이 벌겋게 물들어도 거센 매질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홍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름에 달려와 보니 소금 장수가 끔찍한 매질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 극악무도한 감사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홍연은 분노로 눈이 새빨개지고 주먹이 벌벌 떨렸습니다. 곧이어 소금 장수는 만신창이가 되어 질질 끌려가고 홍연은 곧장 감사를 찾아갔지요. 홍연은 감사가 보이자마자 따져 물었지만 이 음탕한 감사는 아이고, 열에 받쳐 얼굴이 붉어지니 또 새끼가 넘치는구나. 그러길래 진정 너를 맛보게 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느냐. 저 자를 풀어줄 테니 그 대가로 나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거라. 라며 침을 꿀꺽 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작 자신과의 하룻밤 때문에 사람을 반 죽여놓다니요. 홍연은 감사에 되도 않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와 사랑하는 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굴려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요. 감사의 권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때문에 정절을 지켜왔는데 그 때문에 정절을 깨야 한다니.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만 같구나.
홍연이 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 장수는 곤장을 맞고 죽거나 옥에서 평생 썩거나 둘 중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홍연은 그를 구하기 위해 감사에게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지요. 밤이 되자 홍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감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감사가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데 어찌나 음란한 상상을 하며 기다렸는지 이미 그의 아랫도리는 불룩했지요. 홍연이 머뭇거리자 감사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안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러고선 침대에 눕히고 제 옷을 벗었지요. 이 거대한 물건이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에선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몸은 부들부들 떨 테지. 내일부터는 이를 못 잊어 매일 밤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감사는 끝까지 홍연을 희롱해대며 그녀의 위에 올라탔습니다. 홍연은 눈을 질끈 감고 소금 장수만을 생각했지요. 이것만 참으면 그가 아프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만 참으면 그가 옥에서 풀려날 것이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홍연은 감사에게 거칠게 범해졌습니다. 날이 밝도록 일을 치른 감사가 제풀에 지쳐 골아떨어지고 홍연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지요. 그 더러운 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하고 차마 소금 장수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해 몸을 바치다니 내 그자를 어찌 마주할 수 있는가. 결국 홍연은 소금 장수가 풀려나기 전에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감사는 약속대로 소금 장수를 풀어주었습니다. 내 여인의 맛이 참 좋더구나. 너를 구한답시고 헐레벌떡 뛰어와 몸을 바쳐대는데 어찌나 황홀한지 너를 안 풀어줄 수 없겠더구나.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옥에서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이게 다 그녀가 그 귀하고 소중한 몸을 바친 대가라니요. 소금 장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럽고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또 홍연이 어떤 심정으로 감사와 밤을 보냈는지 감히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홍연이 어찌나 괴로울까 하는 걱정에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온 마을을 뒤져도 홍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괴로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을 찾기 위해 목적지 없이 하염없이 걸었지요. 옥에서 나와 바로 나섰던 터라 신도 없이 걸어 발이 터지고 발톱이 빠졌으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굶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길바닥에서 쪼그려 누워 밤새도록 추위에 떨기 일쑤였습니다. 먹은 것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해 발을 내디딜 때면 비틀거리다 엎어져 버리니 기어가기까지 하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소금 장수는 그렇게 반년을 홍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몰골은 사람 몰골이 아니게 되었지요. 옷은 다 찢어져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산송장처럼 변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홍연이 괴로움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소금 장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내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시는 건 어떻소? 소금 장수는 마침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터라 노인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으로 가니 부인이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뜨끈한 방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괜찮네. 이게 우리 일상이네. 이가 힘든 사람을 보면 못 지나쳐. 그렇습니까? 지난번엔 나 참 어여쁜 여자까지 업고 오는 거 있지. 그러고 보니 완주곤 이랬나. 그 자도 당신이랑 같은 완주곤에서 왔다 하더군. 거기에 뭐가 있나. 소금 장수는 순간 눈이 번쩍였습니다. 완주군이라니 홍연이 아닐까 싶었지요.
소금 장수는 노부부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홍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말의 희망이 있었기에 온몸에 힘이 차올랐지요. 그렇게 소금 장수는 노부부가 일러준 인상착의를 물어물어 결국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홍연 당신이기를. 손을 벌벌 떨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토록 찾아 헤맨 홍연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걷고 힘겹게 싸웠습니까? 소금 장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홍연을 품에 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 자에게 더러운 꼴을 당하게 만들어 미안하고 또 미안하오. 라고 되뇌었지요. 홍연은 깜짝 놀라 눈이 땡그레졌다가 이내 그의 허리를 감싸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다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날 밤의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죽음을 결심했었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은 보고 죽어야겠다 싶어 한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이가 여기까지 따라오다니요. 홍연은 소금 장수의 이 진실되고 처절한 사랑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이유가 생겨났답니다. 그렇게 소금 장수와 홍연은 나갈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홍연은 감사의 기억자만 나와도 몸을 벌벌 떠니 자다가도 발작을 일으키며 깨곤 했지요. 소금 장수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옥에 가두고 그 굳세고 당찼던 홍연을 이렇게 만든 감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땅을 치도록 후회하는 나날이 되게 만들고 싶었지요. 감사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관청에 제출해봤자 그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뿐이니 더 확실하게 끌어내릴 방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소금 장수는 눈을 번쩍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감사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어야 했던 기생들, 그리고 감사의 남봉에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를 내쫓기 위해서는 옆 고을에 조선 최고의 밤기술을 가진 여인이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퍼져야 한다고 일렀지요. 그들은 소금 장수와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바람대로 감사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 음탕한 감사는 침을 질질 흘렸지요. 당장 그 여인이 누군지 찾아내거라. 다음 날 소금 장수는 또 하나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여인은 색욕이 강해 그 어떤 남자라도 다리 벌리며 반긴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감사는 그 여인과 하는 상상에 하루 종일 물건이 뻣뻣하니 아주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금 장수는 마지막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인의 집 앞에 노란 꽃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감사의 부하들은 또 헐레벌떡 노란 꽃이 있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가 확실하냐? 노란 꽃이 있는 집은 이 집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 내 오늘 여기서 밤이 새도록 뜨겁게 보낼 테니 이만 돌아가거라. 감사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문대로 한 여인이 다리를 벌리고 반기는 것이었지요. 얼굴은 어찌나 곱고 몸의 곡선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벌써부터 아래가 움찔댔습니다. 그렇게 옷을 훌렁 벗고 여인의 위에 올라타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웬 사또 하나가 문을 벌컥 열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성품이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또의 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감사의 색욕을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높은 관직 부인들의 뒤를 캐고 이를 꾸민 것이었지요. 소문을 퍼뜨리고 집 앞에 몰래 노란 꽃을 심어두어 감사를 유인하고 사또에게는 부인과 옆고을 감사가 정사를 나누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꼼짝없이 현장을 들킨 감사는 손이 꽁꽁 묶여 관아로 보내졌습니다. 사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눈이 시뻘개졌지요. 부인과 옆고을 감사의 정사라니요.
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곤장으로 매우 치거라. 사또는 끝없는 매질을 지시했습니다. 일평생 귀하게 자란 감사는 곤장을 맞자마자 온 마을이 울리도록 통곡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억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계속 쳐라. 그렇게 밤이 될 때까지 감사는 매질을 당했고 얼굴엔 눈물 콧물 범벅, 몸은 피범벅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사또는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높은 이들의 간통이라니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사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약을 먹여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쉽구나. 오전엔 주리를 들고 오후엔 멍석으로 돌돌 말아 죽지 않을 만큼 후려 패거라. 사또의 불호령에 감사는 몇 날 며칠을 두들겨 맞았지요. 머리는 바보가 되고 다리는 불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자 사또는 감사를 옥에 가두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지요. 그렇게 감사는 부모도 찾아가지 못하고 일평생 빌빌 길며 살아갔답니다. 감사의 추락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홍연과 소금장수는 늦은 혼인을 하고 진정한 부부가 되어 맘껏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들의 아이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니 아주 탄탄대로 인생을 걷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감사의 탐욕과 욕정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고 홍연과 소금장수는 오랜 시련 끝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으니 이야말로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옛날 옛적 안동의 한마을에 매일같이 사내들이 줄을 서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막들은 텅텅 비어도 이 집만은 항상 북적북적하였지요. 헌데 이 사내들이 그리 오래 줄을 서놓고서는 국밥은 한술도 뜨지도 않고 주모만 멍하니 쳐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인기 있는 주막의 비법은 바로 천하일색의 젊은 주모였던 것이었지요. 사내들은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며 주모를 쳐다보기 바빴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주막에는 사내들이 길게 줄을 섰지요. 그때 한 덩치 큰 사내가 줄을 쓱 하고 쳐다보더니 비실비실 웃으며 주막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인삼밭을 가진 최 씨였지요. 오매불망 주모를 보길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던 사내들은 당연히 약이 잔뜩 올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않겠습니까? 헌데 무슨 이유인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혹여라도 최 씨에게 들릴까 개미 목소리로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또 줄을 안 서네. 아주 지 세상이네. 지 세상이야. 그러니까 말이오. 그나저나 최 씨가 왔으니 우리 주모 어찌하나. 에휴, 안쓰러운 주모는 보기 싫은데 내일 다시 와야 하나? 어라, 최 씨가 어쩌길래 왜들 그리 주모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최 씨는 주막에 들어가 국밥 하나를 시키고선 음흉한 눈으로 주모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오늘따라 새끼가 철철 흐르는구먼. 서방 죽은 지 꽤 됐다던데 내가 그 구멍 좀 달래주랴. 이거였습니다. 최 씨의 희롱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요. 이 때문에 다들 주모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주모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기를 주물대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주모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고 손님들은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당장이라도 얻어맞아야 마땅한데 이 도를 넘어선 희롱에도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 최 씨란 인간은 인삼밭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마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이 차고 넘치니 그자가 감히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마을에서 온갖 행패를 부려대는데 사또들은 돈을 어찌나 받아잡섰는지 그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얻어맞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가 아나무인 짓을 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주모는 수치스러워도 입술에 피가 나도록 꾹 참았으며 다른 손님들도 참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한편 이 징그러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이 시뻘개진 채 몸을 바들바들 떠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잡부 혁재였지요. 혁재는 이 집 저 집의 일을 돕고 품삯을 받았는데 인물도 훤칠하고 마음도 어찌나 순하고 고운지 일을 시킨 집주인들이 사위 자리를 내주겠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헌데 이 순하디 순한 혁재가 왜 이리 화가 난 걸까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 과부인 주모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반년 전이었습니다. 이날 혁재는 품삯을 2배로 받아 기분이 날아갈 듯했지요. 주막에 가서 술을 한 잔, 2잔 들이켜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쭉쭉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얼큰하게 취해 그대로 잠에 들고 말았지요. 어느덧 하늘이 컴컴해지고 주모는 혁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속박 손님이 아니라면 이만 돌아가셔야 해요. 주모의 손길에 잠에서 깬 혁재는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모, 내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소. 하여 숙박비를 건네고 방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지요. 왜 이리 많이 드셨습니까? 혁재가 밧줄 타는 광대 마냥 휘청거리니 주모는 안 되겠는지 그의 팔을 붙들고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헌데 가녀린 여인이 건장한 사내를 부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술에 취해 몸도 축축 처지니 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주모는 혁재의 손을 제 허리에 두고 제 손은 혁재의 허리에 턱하니 올렸답니다. 그렇게 거의 부둥켜 안고 방으로 향하는데 혁재의 기분이 괜히 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어여쁜 주모를 꽉 껴안고 있으니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지요. 주모의 잘록한 허리가 느껴지니 술도 깨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는 귀에서 쿵쿵 울리고 아래는 금세 묵직해졌지요. 참아야 하느니라 되뇌는데 방은 왜 이리 먼 것일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방에 도착하자마자 혁재는 주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지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이라도 낯짝에 손이 날아올 줄 알았건만 주모가 가만히 눈을 감고 혁재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는 조심스레 주모의 앞섭을 풀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주모의 목을 타고 내려와 봉긋한 곳을 지나고 이윽고 깊은 곳까지 내려왔지요. 주모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혁재는 헥헥대며 잔뜩 단단해진 것을 끄집어내고 깊은 곳에 쑥 밀어넣었습니다. 어찌나 따뜻한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동시에 주모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새 방안을 뜨겁게 달구었답니다. 허나 아쉽게도 둘의 관계는 하룻밤에서 끝나야만 했습니다. 어제 일은 없었던 일로 하시지요. 편히 볼 수 없게 됐으니 이제 주막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아, 그녀가 과부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혁재는 과부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그 누구도 일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녀의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저도 모르게 주모를 흠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혁재는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주모의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처녀들을 안아봐도 주모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매일 주모를 그리니 저도 모르게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룻밤 상대였던 그녀는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혁재는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얼굴만 보고 오려 했는데
제 발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놀란 듯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기와 술을 더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만히 주모를 바라보는데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토록 보고팠던 주모가 가까이 있으니 이젠 또 안고 싶어지는 것이었지요. 혁재는 손님들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떼던 주모를 확 껴안아 버렸습니다. 주모는 혁재의 가슴팍을 밀어냈지만 눈은 더 꽉 껴안아 달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미치도록 보고 싶었소. 혁재는 주모에게 입을 맞추었고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 혁재의 목덜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데 밖에서 주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모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혁재를 밀어내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혁재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리도 막무가내였다니요. 욕구를 참지 못한 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부엌을 나섰지요. 그날 이후 혁재는 주모를 잊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주막에 가고 싶을 때마다 허벅지를 어찌나 세게 꼬집었는지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헌데 신이 이 광경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요? 웬일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주막으로 향했는데 마침 최 씨가 주모를 희롱하는 걸 보게 된 것이었지요. 혁재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녀를 감히 첩처럼 대하다니요. 저게 미쳤나? 내 당장 혼쭐을 내주마. 혁재는 최 씨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최 씨를 눕히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후드려 패고 싶었지요. 그때 누군가 혁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러지 말게. 그저 주모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걸 것인가. 다들 바보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네. 평소 혁재를 아끼던 이웃이었지요. 혁재가 최 씨에게 덤볐다간 옥에 갇힐 것이 뻔했기에 말린 것이었습니다. 혁재는 저 여인이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떠나자 주모는 참아왔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신세가 이리도 서러울 수가 없었지요.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신이시여, 너무 무심하신 것 아닙니까? 부모님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갖은 고생 끝에 먼 마을로 와서 작은 주막을 열었지요.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니 웬 과부라는 소문이 나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그러다 사내 하나가 주막에 왔는데 어찌나 사내다운지 주막에 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어쩌다 그자와 하룻밤을 보냈을 때, 그땐 정말 행복하더군요. 평생 함께 하고 싶었지요. 헌데 소희는 과부로 소문났지 않겠습니까? 눈 딱 감고 우리 주막에 오지 말라 했지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러다 그가 보고파서 딱 죽을 것 같을 때 마침 그자가 주막에 나타났지요. 내쫓아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자 얼굴만 보아도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데 어찌 내쫓을까요? 그자가 부엌에서 입을 맞춰올 때도 그냥 그자를 껴안고 난 과부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애써 밀어내고 얼굴만 봐도 좋으니 자주 왔으면 했건만 그날 이후 저를 잊었는지 오질 않더군요. 헌데 그자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웬 음흉한 놈을 보내십니까? 돈을 등에 업고 희롱해 대는데 수치스러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소인이 죽어야 이게 다 끝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주모는 사실 과부도 아니었고 혁재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어져 버린 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주모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슴을 퍽퍽 치니 참을 수 없는 슬픔의 울음이 터져나왔지요. 아무리 입을 막아도 끄끄대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혁재가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가 눈앞에 서 있다니요. 주모는 슬픔에 미쳐 드디어 헛것이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혁재는 눈물로 젖은 주모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주고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부여도 상관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일이 없어 쫄쫄 굶게 되어도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잊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소. 헌데 오늘은 견딜 수 없이 당신이 보고 싶어 주막에 와보았는데 최 씨가 행패를 부리더군. 차마 나서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당신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 찾아왔소. 막무가내라 미안하오. 주모는 혁재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내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모의 과거를 듣게 된 혁재는 그녀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반년이라는 시간이 후회되어 눈물이 핑 돌았지요. 제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더 다가갔더라면 그녀가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바보처럼 흘려보낸 시간이 아깝고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희롱에도 주모는 혁재가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너는 지져라 그럼에도 나는 행복하다였지요. 최 씨가 아무리 괴롭혀도 혁재만 생각하면 행복해졌답니다. 하지만 행복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녀의 행복은 최 씨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상갓집 개만도 못한 얼굴로 낑낑대는 것이 예뻤는데 요즘 얼굴이 폈단 말이지. 대체 뭔 일이 있는 게냐? 사실 최 씨는 주모가 주막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그녀를 넘보았습니다. 과연 조선에서 이보다 더 어여쁜 여인은 없을 것 같았지요. 헌데 다른 사내들도 그녀를 보고선 침을 질질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것인데 감히 넘보다니요. 최 씨는 주모가 혼인이라도 할까 싶어 당장 과부라고 소문을 내버렸지요. 그렇게 주모를 임자도 없고 아무도 건들지 않는 여인으로 만들어버리고선 희롱하고 또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참 괴상한 색정이었지요. 그녀를 희롱할 때면 다 죽어가는 얼굴을 움찔하는데 그게 참 물건을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매일 어찌 괴롭힐지 인삼밥보다 그 생각을 더 많이 했답니다. 헌데 최근 들어 얼굴에 생기가 돌고 희롱에도 눈 깜짝 안 하니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감히 저를 방해하는지 찾아봐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기가 막힌 방법이라도 생각난 걸까요? 최 씨는 실실 웃으며 사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그걸 언제 찾고 앉아있나? 이러면 될걸. 최 씨는 사또에게 돈을 넉넉히 쥐어주며 한 가지 부탁을 하였지요. 저기 줄 서는 주막 있지요? 다 뒤집어 엎고 주물을 잡아들여 주시게나. 허허, 그리하겠소. 돈이 그리 좋았던 걸까요? 사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장 주막을 뒤집어 엎고 주모를 관하로 보내버렸지요. 주모는 이유도 모른 채 꼼짝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요. 제게 큰 죄가 있다는데 대체 그게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혁재가 보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주모가 옥에 갇히고 화낼 힘도 없어 가만히 누워 있는데 옥문이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혁재일까 싶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렸지요. 아,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일까요? 그리 증오하던 최 씨가 실실 웃으며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다 최 씨가 꾸민 짓이겠군요. 주모는 최 씨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은 어찌나 벌건지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흐를 것 같았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줄줄 흘렀지요. 최 씨는 그런 주모를 보고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주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물건이 움찔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최 씨는 돈을 주고 주모를 꺼내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집이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네, 너를 옥에서 꺼내고 첩으로 사들였느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하하. 주모는 하루아침에 최 씨의 첩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옥에 갇혀 죽는 것이 나았지요. 사람을 어찌나 사들였는지 사방에서 저를 감시하는데 도망은 꿈도 못 꾸고 꼼짝없이 최 씨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물 만난 고기처럼 희색이 만면하여 주모를 범해댔지요. 어찌나 가학적인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짓들이었습니다. 주모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혀 깨물고 죽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혁재가 저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꿋꿋이 버텨냈지요. 그 시각 주모의 예상대로 혁재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모가 곤장을 맞고 최 씨 집으로 끌려갔다니요. 혁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 씨의 목을 벨 듯 씩씩대며 최 씨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허나 최 씨는 강해도 너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를 보기도 전에 집 앞을 지키는 왈패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지요. 아무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도 그 한 발자국 내딛기가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혁재는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담벼락 너머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더러운 최 씨에게 범해지고 있는 게 뻔한데 싸워 이기기는커녕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다니요. 제 약한 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몸부림쳐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혁재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주모를 구하기 위한 묘안을 생각하느라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랐지요. 최 씨의 인삼밭을 다 망칠까 싶었지만 하루 종일 사내들이 지키고 있고 관아에 고발할까 싶었지만 저만 얻어맞을 게 분명했지요. 그렇게 혁재는 한참을 고민하다 무언가 굳게 다짐한 듯 눈을 번쩍였습니다. 그날 이후 혁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만 골라 일을 해 갈 때마다 책을 하나씩 빌려왔지요. 코피가 터지고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이 너무 빠져 볼이 푹 파이고 사람 몰골이 아니어도 주모 생각에 다시금 일어섰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혁재는 짐을 싸고서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앞이 안 보여도 하도 걸어 발이 터져도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고 또 걸었지요. 제가 무너지면 주모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주모가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이를 악물었지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혁재가 도착한 곳은 한양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근정전으로 향했지요. 바로 과거 시험을 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혁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발 붙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하늘도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그는 단번에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지요. 혁재는 합격증인 100패를 들고 어느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정도였지요. 혁재는 그 큰 집을 머뭇거리지도 않고 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모두가 그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뛰쳐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아니더냐? 사실 그는 대사원 권지연의 아들 권혁재였던 것이었지요. 높은 관직이 싫어 집을 나와 안동까지 내려와서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조용히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대사원 권지연은 반가움에 기뻐하던 얼굴을 급히 감추고 집안이 싫어 나간 놈이 왜 들어왔냐? 당장 나가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사원 권지연에게 혁재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지요. 남들이 혀를 찰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헌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맘고생을 그토록 했는데 처참한 몰골로 와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요. 당장이라도 품에 안고 무슨 일 있었냐 묻고 싶었지만 괜히 미워 나가라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혁재는 그의 마음을 다 아는 듯 백패를 내밀며 이리 말했지요.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따라 나랏일을 할 테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패가 그 증거입니다. 대사원 권지연은 혁재가 백패까지 들이밀며 도와달라 하니 못 이기는 척 혁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지요. 주모의 이야기부터 최 씨가 저지른 행패까지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대사원 권지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최 씨라는 작자 때문에 제 아들이 이리 고생을 했다니요. 그래, 내가 어찌하면 되느냐? 안동의 관리들이 그자에게 돈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그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내 혁재는 아버지 권지연의 도움을 받아 최 씨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안동의 관리들도 대사원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벌을 내렸지요. 죗값보다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곤장을 수십 대 맞고 하루는 멍석으로 말아져 두들겨 맞았지요. 얼굴은 다 무너지고 온몸의 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 씨의 비명소리는 닷새 내내 온 마을에 퍼졌지요. 그렇게 최 씨는 결국 눈을 뜬 채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최 씨가 사라지고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주모는 혁재와 함께하자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혁재는 대과에도 합격하여 안동에서 관리직을 하며 마을을 화목하게 꾸려나갔지요. 너무 오래 걸렸지요. 그동안 잘 견뎌내주어 고맙소. 이제 우리 아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혁재와 주모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혼인을 올렸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결국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혁재와 주모는 최 씨로 인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따뜻한 날을 맞이했지요.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선비를 보면 한숨을 푹푹 쉬었지요. 마을의 여인이 널리고 널렸건만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것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 같으면 부인의 첩까지 둘 것인데. 안타깝다. 안타까워. 다들 왜 정선비를 안타까워하는 것일까요? 때는 정선비가 젊었을 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어여쁜 처녀와 혼인하여 무척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지요. 헌데 둘의 사이가 좋아 신이 질투라도 했던 것일까요?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인이 몹쓸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후 나이가 40이 다 될 때까지 둘째 부인을 들이긴커녕 세상을 떠난 부인의 초상화만 바라보며 매일같이 그녀를 그리워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 정선비를 더욱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선비의 집에서 일해온 머슴 칠복이었지요. 칠복이가 일찍 부모를 잃어 안쓰러웠던 것일까요? 정선비는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칠복이 또한 그런 정선비를 아버지라 여기고 살아왔지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세상을 떠난 자를 그리워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칠복이는 정선비가 마님을 잊고 행복하길 바라고 또 바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선비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예, 칠보가. 책방에 가서 책 좀 받아오거라. 미리 얘기해 두었으니 가면 알아서 책을 건네줄 것이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칠복이는 정선비의 책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비님은 참 멋지시단 말이야. 이리 어려운 책을 읽으시다니. 얼른 가져다 드려야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후두둑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선비님의 책을 적실 수는 없었지요. 마침 앞에 버려진 오두막도 있겠다 비를 피해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가니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지요. 비야 얼른 그쳐라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처녀가 뛰어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 처녀는 멈칫하다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옆에 앉았지요. 좁디 좁은 오두막에는 처녀의 가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빗소리와 처녀의 숨소리가 뒤섞여 혈기왕성한 칠보기의 귀를 간지럽혔지요. 아니 근데 처녀의 옷도 홀딱 젖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은 옷 뒤로 살색 빛이 비치니 칠보기의 몸이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물건을 잠재우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빳빳해졌지요. 칠보기의 뜨거운 체온과 거칠어진 숨을 느낀 것일까요? 처녀는 칠보기를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급해서 못 봤는데 이 산에 얼굴이 무척 훤칠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각 같은 얼굴에 눈은 흥분을 했는지 잔뜩 풀려 있었지요. 새끼가 철철 흘렀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보기의 물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풀었고 처녀의 깊은 곳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나왔지요. 어찌나 짜릿한지 황홀해도 이렇게 황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두막의 습기가 꽉 차도록 아주 뜨겁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날 이후 칠보기와 처녀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은 처음이었지요. 만지면 닳을까 불면 날아갈까. 너무 사랑스러워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하룻밤 정해서 진정한 사랑이 되자 둘은 평생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녀는 부모도 집도 없이 하루 벌고 하루 먹어가며 살고 있었기에 칠보기의 주인인 정선비의 허락만 있으면 혼인은 일사천리였지요.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칠보기는 처녀를 데리고 곧장 정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정선비는 처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반기며 이름을 물었지요. 정이라고 합니다, 선비님. 정이. 그래, 내가 뭐 반대할 게 있나. 칠복이 내 마음대로 하거라. 칠보기와 정희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서방과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다니요. 함께 살며 열심히 돈을 모아 하루빨리 혼례를 올리기로 다짐했답니다. 헌데 두 사람이 기뻐하던 그 시각 방으로 돌아온 정선비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글쎄 정희가 세상을 떠난 부인과 너무나도 닮은 것이었지요. 배시시 웃는 얼굴,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닮아 있어 마치 부인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일까요? 자식 없이 살아온 세월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머슴이었지요. 우리 칠보기의 혼인을 축하해줘야 하는데 왜 이리도 아까울까요? 칠보기보다 저가 먼저 정희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정선비는 정희를 빼앗아 부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누르고 또 눌렀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러지 말자. 칠복이에게 정말 못할 짓이야. 정선비는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렇게 정희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선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과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 바람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정선비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세상을 떠난 부인과 똑 닮으니 정희를 갖고 싶은 욕망은 더욱 격해지는 것이었지요. 더 문제인 것은 이제는 정희를 볼 때마다 물건도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기생들을 안아보아도 정희만 보면 벌떡 섰지요. 그러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정희 옆에 딱 붙어 있는 칠보기가 죽일 듯이 미워지기까지 했지요. 칠보기를 없애야 했습니다. 예, 칠보가. 이제 책방의 책들은 재미가 없구나. 저 연마을 최선비님 댁 알지?
거기 가서 책을 받아오거라. 정선비는 칠복이를 저 멀리 심부름을 보내버렸습니다. 왔다 갔다 적어도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지요. 칠복이는 정희와 인사를 나누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 칠복이도 없겠다. 이제 정선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잘 써야 했지요. 어찌하면 정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헌데 너무 급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정의와 단둘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 아까부터 아랫도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저를 달래달라 아우성치는 것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머슴 하나 해결 못할까? 정선비는 당장 정의를 불렀습니다. 어차피 아직 혼례도 안 올렸겠다. 제게도 기회는 있는 것이었지요. 부르셨습니까? 정이야, 내 죽은 부인과 참으로 닮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 널 둘째 부인으로 드리고 싶구나. 정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선비가 저를 탐내다니요. 아니어도 한참 아니었습니다. 마님을 잃으시고 수십 년 동안 그리워하신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허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소인은 이미 선비님의 아들과도 같은 칠복 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정선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쩜 이리 당찬 것도 닮았구나. 헌데 내 눈빛은 나를 원하는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정선비는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정희가 몰아답하던 그녀를 안을 생각이었지요. 결국 정희는 피할 수도 없이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정선비의 밑에 깔렸습니다. 아무리 반항을 해도 가녀린 처녀가 커다란 사내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러도 가슴팍을 두 주먹으로 밀어내도 정선비의 커다란 물건은 그녀의 깊은 곳을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선비는 한 번 맛을 보아서 그런 걸까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잊지 못하던 그 순애보가 아니었지요. 들끓는 욕정이 사람을 이리 무섭게 만든 것일까요? 정희에게 도망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방에 가둬 때리기까지 하며 틈만 나면 깊은 곳을 탐했지요. 한 달 뒤 칠복이가 돌아오면 머슴 하나 해치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왈패들까지 구해놓았으니 오면 후드려 패고 산속에 버리면 되겠지요. 한편 그 당차던 정희는 어찌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려고도 해보았지만 매번 집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왔지요. 사랑하는 칠복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설마 이미 정선비에게 당한 것일까요? 생사도 모르는 칠복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칠복이는 최선비 댁에서 책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흥얼거리며 쫄래쫄래 걷고 있는데 아니 웬 스님 하나가 멈춰서서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했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스님?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이를 지켜야 하네. 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지켜야 한다니요? 이럴 시간이 없네. 어서 빨리 집으로 뛰는 것이 좋겠어. 아, 이 찝찝한 말은 무엇입니까?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칠복이는 스님의 말에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선비와 정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지켜야 했지요.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칠복이는 예상보다 닷새는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헌데 마당엔 아무도 없고 정선비의 방 쪽에서 퍽퍽 소리와 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한 말도 있겠다. 누군가 정선비를 마구 패는 것 같아 급히 방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서 들어보니 이건 정선비가 맞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리였지요. 퍽퍽대는 소리는 살길이 부딪히는 소리였고
그의 신음소리는 흥분에 즐기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정선비가 저 없는 사이에 드디어 부인을 잊고 새 마님을 들였구나 싶었습니다.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몸을 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 정이야. 어라, 정이라니요. 칠복이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습니다. 저 방 안에서 설마 제 아내 정이를 안고 있는 걸까요? 저 없는 사이에 둘이 눈이 맞아버린 것일까요? 칠복이는 손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호지의 구멍을 뚫고 몰래 안을 들여다봤지요. 아, 칠복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아니길 바랐건만 정선비와 정희는 진정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 정희가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술에 피가 나도록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골도 말이 아니었지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반면 정선비는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까지 뒤집으면서 말입니다. 칠복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해왔던 정선비가 정의를 범하고 있다니요. 내 당장 저자를 패죽여야겠구나. 칠복이는 문고리에 손을 가져다 댔지만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는 옥에 갇힐 게 분명했고 정의는 제게 미안해 홀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칠복이는 눈을 질끈 감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여인이 다른 사내에게 범해지는 걸 보면서도 차마 말리지 못하다니요. 이 머저리 같은 제 신세에 너무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 정의가 저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가슴을 퍽퍽 쳐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눈물로 옷을 다 적시고 나니 칠복이는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닷새라는 시간이 남았지요. 닷새가 지나면 정선비가 저를 죽이려 들 것이 분명하니 그 전에 무찔러야 했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알려준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스님이라면 해결할 방법도 알고 있을 것 같았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잠도 자지 않고 온갖 절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산에서 굴러 발을 접질려도 산짐승을 만나 물어뜯겨도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두 주먹으로 짐승들을 쓰러뜨려가며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렇게 피칠갑이 된 칠복이는 나흘 만에 가까스로 스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스님은 알고 있었지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부적 한 장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적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있네. 이 부적을 그자의 베개 속에 숨겨두면 되네. 꼭 무사하게나. 칠복이는 또다시 집으로 달리고 달렸습니다. 어서 빨리 정의를 구해야 했지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정의를 생각하니 달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칠복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리 빨리 오다니요. 기적이었지요. 다행히도 욕정에 눈이 먼 정선비는 정의를 범하느라 칠복이가 이리 빨리 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고 자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몰래 정의를 불렀습니다. 아,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사람인가요? 둘은 제 힘든 건 생각 못하고 서로의 망가진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한편으로는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다 미안해. 내가 꼭 구해줄게. 칠복아, 너도 조심해야 해. 너가 알던 선비님이 아니야. 너무 잔인해졌어. 얼른 숨어야 해. 그렇지요. 이럴 때가 아니었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정희에게 부적을 건네주며 몰래 정선비의 베개에 넣어달라 했지요.
그렇게 둘은 잠깐의 만남 끝에 서로가 무사하길 바라며 또다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선비는 부적이들은 베개를 베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칠복이와 정희는 밤새 기도하며 제발 내일이면 끝나 있기를 바랐지요.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아, 스님에게 속은 걸까요? 정선비의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칠복이는 등에 땀줄기가 흘렀지요. 제발. 아, 저 멀리서 왈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를 잡으러 온 것이 확실했지요. 그래도 한번 맞서 싸워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칠복이가 체념하며 일어서려는 그때 누군가가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선비였지요. 정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제 죄를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를 범했던 일, 왈패들을 이용해 칠복이를 죽이려 했던 것, 심지어는 선비일을 하면서 저질렀던 부패들까지 모조리 고했지요. 정선비는 쏟아져 나오는 말을 막으려 손을 입으로 가져다 대려 했지만 누군가 뒤에서 잡고 있는 듯 손은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지요. 금방이라도 팔이 꺾일 것 같았으며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에 관아를 찾아가 사또를 불렀지요. 급히 달려온 사또가 정선비에게 내 죄가 무엇이더냐 물으니 어찌나 소리를 쳤는지 이번엔 피를 토하면서까지 죄를 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정선비는 관아로 끌려갔고 온갖 구멍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맞고 또 맞았답니다. 지난 일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렇게 몸에 피가 다 빠질 만큼 얻어맞고 차명을 받아 끔찍하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한편 칠복이와 정희는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도 알게 되었지요. 둘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선비의 흔적이 남은 마을을 떠났고 혼이 나여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탐욕은 만악의 근본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은 온갖 악행을 낳는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정선비는 자신의 부인과 닮은 정희를 만나면서부터 잘못된 욕심이 생겨났는데요. 이 욕심은 그를 변화시켜 아들같이 생각하던 칠복이를 배신하고 점점 잔인해지다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요. 탐욕은 한번 뿌리를 뻗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혀 전진하기보다는 한 번씩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